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첫인상을 결정짓는 건 단순히 외모만이 아닙니다. 진짜 귀티, 우리가 흔히 놓치는 이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어딘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끄는 사람들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도 이것만 바꾸면은 그 귀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품격 있는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허리를 펴세요. 귀티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귀티는 단순히 화려한 외모나 비싼 명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비밀은 바로 자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고개를 들고 걷는 사람을요. 그들은 마치 자신만의 무대 위를 걷는 배우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가 특별해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반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사람은 어떨까요? 어딘가 위축되고 자신 없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 않나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실 우리의 자세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이 아닙니다. 자세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세와 마음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뇌는 곧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지금 당당하다. 나는 스스로를 믿는다. 그 신호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꿔놓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제 친구 민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항상 소심하고 조용했어요. 회의에서도 늘 구석자리에 앉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민수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잘하고 싶은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제가 물었죠. 민수야,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봐. 너 자신부터 당당해야 사람들이 늘 진지하게 봐. 민수는 처음엔 웃으며 아니 자세 하나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진짜 신기해. 허리를 펴고 걷기만 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상사가 날 보고 요즘 뭔가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니까. 민수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의 구석에 앉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 상상되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짓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사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허리를 곧게 펴고 걸어가는 사람은 신뢰와 리더십을 느끼게 하고 웅크린 자세는 자신감 부족이나 불안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세는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가짐이 바르면 나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이 말처럼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히 내리고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어느새 여러분의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첫걸음은 지금 바로 허리를 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품격과 자신감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뭔가 다르네요. 당신에게선 귀티가 느껴져요. 두 번째, 말투를 바꾸세요. 자, 여러분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당당히 세우셨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걷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멋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자세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그 순간 내뱉은 말투가 영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첫인상은 완벽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따위로 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밖에 못해? 그 순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방금 전까지 느꼈던 당당함과 품격은 산산조각 납니다. 자세로 만들어진 첫인상은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혹은 이런 상황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서 있으니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툭 내뱉습니다. 몰라요.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한 거죠. 뭐 어쩌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고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궁금해하며 다가왔던 사람들이 슬쩍 물러나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에서 받는 첫인상보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말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 태도, 그리고 품격을 담는 그릇과도 같죠. 언젠가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우리의 진심은 말투를 통해 드러난다. 날카로운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굳게 닫힌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말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아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담긴 말투는 품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토론에서도 언제나 가장 먼저 의견을 냈고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녀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마치 지적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영희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영희 씨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말투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후로 영희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 혹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로 바꾸기 시작했죠. 몇 달 뒤 영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조언을 구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귀티나는 말투는 어떤 걸까요? 오늘부터 이런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왜 대신 혹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몰랐어요. 대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망해서 대신 오히려 잘 됐네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말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과 기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걸맞은 말투로 품격을 더해보세요. 귀티는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말투, 이 두 가지의 조화에서 진정한 귀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당시에게선 따뜻함과 품격이 느껴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눈빛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까지 세련되게 다듬어 자세와 말투가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은 이미 훨씬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눈빛입니다. 눈빛은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자 감정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고 말투가 세련되었다 해도 눈빛이 차갑거나 흔들린다면 진심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허리를 곧게 펴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마치 꿰뚫으려는 듯 차갑고 날카롭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불편하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문을 닫고 대화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눈빛이 초조하게 흔들리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혹 내가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눈빛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은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강렬한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80% 이상의 신뢰를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에서 느낀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빛이다. 마음이 바르면 눈빛도 바르다. 눈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눈빛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따뜻하고 여유로운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빛으로 귀티를 더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눈빛에 여유를 담아보세요.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은 상대방에게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여유 있는 눈빛은 보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눈빛에 미소를 더하세요. 눈빛에 담긴 미소는 그 자체로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입가에 미소와 함께 눈으로도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마트하게 눈빛으로 응원과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여기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친구는 허리를 펴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대화를 나눌 때 눈빛에 대해 신경 써 본 적이 있어요? 그는 말했죠. 눈빛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녹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상대를 시험하듯 날카롭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보였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눈빛이면 나라도 거리를 뒀을 것 같아요. 그 후로 그는 눈빛에 미소를 담고 시선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그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빛은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입니다. 부드럽고 여유 있는 눈빛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귀티를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눈빛에 미소를 담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을 비추는 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당신과 대화하면 참 편안하고 따뜻해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귀티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와 말투 그리고 눈빛에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물들일 것입니다. 네 번째, 여유를 품으세요. 여러분, 이제 허리를 펴고 말투를 다듬고 눈빛의 따뜻함까지 담으면 이쯤 되면 스스로도 이전보다 훨씬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진정한 귀티를 완성하려면 여유라는 마지막 조각을 더해야 합니다. 여유란 단순히 행동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는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급하고 조급한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화려한 외모를 갖췄더라도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느긋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를 신뢰와 안정감이 묻어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허리를 곧게 펴고 말투도 부드러우며 눈빛까지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이 항상 바쁘고 말을 끊고 급하게 대답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조급해 보인다. 저 사람은 여유가 없네.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여유 없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대화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시계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말해. 시간이 없어. 이 말을 들은 순간 우리는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의 불안감이 나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이죠. 여유 없는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더 큰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은 여유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찾을 때 우리는 더 강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는 우리의 내면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유를 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유는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로 시작됩니다. 첫째,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할 때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그럴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둘째,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 급하게 말을 걸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여유로운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내 시간과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쫓기기보다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내 시간이 여유로워질 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빠르고 열정적이었고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행동과 말투가 너무 빠르진 않았니? 사람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 민수는 처음엔 의아해 했지만 제 말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급하게 끼어들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 일을 처리할 때도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태도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민수와 대화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여유를 품으니 내가 더 가벼워졌어.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여유는 단순히 느린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유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스며드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여유가 상대방에게는 편안함을, 나 자신에게는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유를 품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어 자신의 속도를 조절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품격 있고 고요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과 있으면 참 편하네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져요. 큐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 말투, 눈빛, 그리고 여유에서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큐티는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기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말 자주 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다. 웬만하면 연 끊으라. 더 이상 받아주지 마세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는 이상하게도 만날수록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지치게 만듭니다. 한 번만 들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상하게 피곤해지고 내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드는 말들이 있죠. 오늘은 이 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은주 씨는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요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예전과는 달리 방에 틀어박혀 지내고 대화도 줄어드니 자연스레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죠. 어느 날 사소한 의견 차이로 아이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은주 씨는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말을 안 듣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은주 씨에게는 잠깐의 한마디였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힘듦을 아이 탓으로 돌리며 은연중에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은주 씨는 속이 후련해진 것 같았지만 그 후로 아이는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화조차 점점 더 줄어들어갔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는 자녀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을 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면 마치 자녀가 부모의 고통을 유발한 것처럼 몰아가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죠. 이런 말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고통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결국 자녀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면서도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 자녀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모의 요구에 얽매이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용기를 잃어가죠. 결국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자녀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보다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말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은 자녀를 부모의 기대에 얽매이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런 따뜻한 사랑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잘했어 봐. 내가 이러잖아. 혜진 씨는 남편 민수 씨와 결혼 생활을 하며 작은 다툼을 반복해 왔습니다. 민수 씨는 화가 나면 곧잘 목소리를 높였고 그때마다 다툼의 책임을 혜진 씨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는 직장에서 일이 길어져 예상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수 씨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뭐하다 이렇게 늦었어? 혜진 씨가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민수 씨는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찍 온다고 했으면 제때 왔어야지. 내가 잘했어 봐. 내가 이러잖아. 내가 이러니 짜증이 안 나? 순간
혜진 씨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가 늦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듯 했고, 마치 자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는 화가 난 이유를 정당화하며 혜진 씨가 잘못했다는 듯 몰아세웠고, 혜진 씨는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민수 씨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하게 되었죠.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화나 감정을 정당화하며 상대에게 내가 잘했어 봐, 내가 이러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에는 자신의 감정이 상대의 잘못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마치 자신이 화를 낼 이유가 충분하다는 듯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상대방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압박하려 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되어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율곡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이롭게 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잘했어 봐. 내가 이러잖아 라는 말은 상대를 탓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공감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영희 씨는 요즘 동네에서 친해진 친구 민정 씨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정 씨는 언제나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권유하곤 했죠. 처음엔 신선하고 재미있다 생각했지만 민정 씨의 계속되는 제안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 씨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영희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요가 해본 적 없지? 내가 아는 곳에 진짜 좋은 강사가 있어. 우리 같이 등록할까?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아, 요가? 근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네. 집에 시간도 맞춰야 하고. 그러자 민정 씨는 마치 영희 씨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살짝 얼굴을 찌푸리더니 곧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다 자기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자기 혼자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같이 다녀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민정 씨의 말을 들으니 마치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후에도 민정 씨는 요가 이야기만 나오면 체험 강좌며 예약이며 온갖 일을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영희 씨, 이번 주말에 체험 강좌가 있대.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게. 민정 씨의 제안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늘 다 자기를 위해서라며 마치 배려하는 척 했지만 실은 자신이 정한 계획에 따라 영희 씨를 움직이려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영희 씨는 민정 씨와의 만남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계획된 활동에 맞추는 자신을 발견하며 왜 내가 민정 씨 계획에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결정과 의견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널 위해서야 같은 말로 상대방이 자신을 따르도록 유도하죠. 마치 본인만이 상대방의 인생에 필요한 리더인 것처럼 나 없이는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마치 희생자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넌 날 고마워해야 해 라는 심리를 통해 상대가 본인에게 의무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들은 배려라는 포장을 통해 상대방을 무언가 빚을 진 사람처럼 여기게 하고 그로 인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우월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은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려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 관계에서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이 옳다 해서 반드시 남의 뜻이 그러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배려와 존중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배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진심 없는 가짜 배려는 결국 우리를 지치고 상처받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한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를 통제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구별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진수 씨는 같은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 민철 씨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민철 씨는 사교성이 좋고 주도적인 성격 덕분에 사람들이 따르는 스타일이었죠. 진수 씨는 처음엔 그런 민철 씨와 친해지면서 회사 생활에 큰 힘을 얻었지만 민철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퇴근 후에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서둘러 사과하는 진수 씨에게 민철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뭔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맨날 늦고 자기 일만 신경 쓰면서 약속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민철 씨와의 약속에 늦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마치 진수 씨가 늘 무책임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죠. 민철 씨는 항상 이라는 말을 덧붙여 진수 씨가 늘 그랬던 것처럼 비난했고 그 말은 진수 씨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철 씨는 틈만 나면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며 진수 씨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그만 실수가 생겨도 마치 진수 씨가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곤 했죠. 결국 진수 씨는 민철 씨 앞에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무슨 말을 하든 민철 씨의 평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그랬다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행동을 하나의 고정된 패턴으로 비난하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맨날 매번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써서 상대방이 마치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비난은 사실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의식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도록 유도하죠. 상대방이 점차 그들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며 조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어주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시시시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가 늘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늘 너는 항상 그런 식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를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내 곁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과 비난으로 나를 흔들려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따뜻한 지혜를 가져보세요. 5번째, 너 예민한 거 아니야? 지영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 친구인 소영 씨와 자주 만나왔지만 요즘 들어 소영 씨의 무심한 말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는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을 조심스럽게 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임 도중 다른 친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영 씨는 소영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나도 그냥 넘길까 하다가 한번 말해보려고. 네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사실은 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 어쩌면 나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자 소영 씨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피식 웃으며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영아, 너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지영 씨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지한 이야기가 그저 예민한 반응으로 치부되니 억울하기도 하고 말이 험하게 나간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소영 씨는 계속 지영 씨에게 넌 정말 예민하다니까 라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지영 씨는 점점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졌고 소영 씨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표현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너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만을 일축해버리고 상대를 과민하게 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짓고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되고 자신의 감정이 과연 맞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또한 예민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우월감을 주고 상대가 자신의 통제에 맞춰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퇴계이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량은 타인의 결점을 보지 않는 데 있다. 감정이란 저마다의 고유한 반응이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너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내 감정을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진심으로 내 감정에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혜를 가져보세요. 6번째, 내가 오해한 거야. 재훈 씨는 직장 동료인 수연 씨와 자주 일적으로 함께 하다 보니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처음엔 수연 씨의 친절하고 활발한 성격 덕에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 씨의 말투와 행동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 씨가 재훈 씨에게 사소한 프로젝트의 일정 조정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이거 원래 다음 주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알지? 조금 미뤄줘. 수연 씨의 요청대로 재훈 씨는 기한을 조정했지만 정작 회사 상사에게 혼나고 말았죠. 일정이 변경된 이유를 상사에게 설명하자 수연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가 오해한 거야. 내가 조정하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 그냥 참고만 하라고 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훈 씨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수연 씨가 먼저 부탁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재훈 씨에게 돌리려는 수연 씨의 태도에 배신감마저 느껴졌죠. 이후로도 수연 씨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오해한 거야 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마치 재훈 씨가 오해한 탓이라는 듯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결국 재훈 씨는 어떤 일이든 수연 씨와 함께하는 상황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내가 오해한 거야 라는 말에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 이해했거나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단정짓죠. 이런 말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나 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나르시시스트가 관계에서 더 우위에 서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야 라는 말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듯한 느낌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점점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오해하기 쉬운 사람으로 몰아가며 상대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의 이황은 남의 결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진정한 성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늘 내가 오해한 거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싸줄 때 깊어집니다. 이젠 내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책임지는 사람과 책임을 회피하며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따뜻한 지혜를 가지세요.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은 강한 자기애로 인해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맞춰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죠.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